총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. 오늘 미니 인터뷰 주인공은 월드컵 축구의 사령탑인 최강희 감독입니다.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총선 그리고 이제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재벌 문제 또 뭐 국가 재정 문제, 복지 문제, 환율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고 계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때마침 한국 경제와 관련한 책을 펴냈습니다. 혼자 내신 것은 아니고 이제 세 분이 같이 옛날에 작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내셨는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든가 재벌 문제, 복지 논쟁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. 일요일에 그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목요일에 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군요. 그러니까 한 4일 머무신 동안에 귀한 시간인데 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이제 시점이 또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혹시 또 이제 주변에선 선거를 앞두고 이 타임리하게 시의성 있게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네요. 예, 아니 그런 의도는 있었죠. 그 한국 경제정책 논의 지형에 좀 영향을 미쳐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. 예. 뭐 학자로서는 뭐 또 당연한 생각이실 수도 있을 테고요. 우리 경제의 어떤 것, 특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셨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 2005년에 같은 팀 3명이 이제 저랑 정승일 박사님, 이종태 부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을 냈거든요. 그때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 7, 8년 동안 소위 이제 시장주의 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인데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주의 개혁에 문제가 많다. 그리고 뭐 재벌 개혁 이런 것도 개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시장주의적으로 개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있고 점점 사람들 생활이 불안해지고 있다.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라는 걸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얘기를 마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한국 같은 데서 어떻게 복지국가 하냐, 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. 한참 어려웠을 때였으니까요. 요번에 와보니까 뭐 그 새누리당까지도 1번 구호가 복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국의 그런 어떤 정치권에서 그 논의 지형이 엄청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또 뭐 국제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과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뭔가 뭐 복지를 한다는데 복지라면 어떤 복지를 해야 되나 뭐 경제민주화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른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. 현실 진단부터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. 이른바 이제 그 엠비노믹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전 정부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는 합니다만 양극화 문제도 있었고 또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뭐 여당 내에서도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분들도 나오고 있고요. 그렇죠.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성적표가 사실 처참하죠. 물론 이제 도중에 그 국제 경제 위기라는 큰 일이 터졌기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지난번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주의 개혁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불러오고 그 사회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꾸준하게 해왔는데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와서 이제 그걸 증폭을 시켰죠. 더 극단적인 형태로 추진을 했으니까. 그러나 뭐 저희 생각은 이제 우리가 지난 한 15년 동안 달려온 그 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. 뭐 특정 정권이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 이런 면은 있지만 기본적인 노선이 잘못됐다는 거죠. 그 특히 이제 그 2008년 금융 위기를 그래도 우리만큼 극복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 글쎄, 우리나라가 그 세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말하자면 추락한 나라거든요. 그거 사실 우리 잘못 아닙니다.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 오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빨리 회복을 한 게 또 세계 경제가 조금 피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걸 잘 극복했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. 뭐 어디에 비교하냐에 따른데 물론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이
말하자면 헤매고 있는 나라하고 비교하면 잘하고 있지만 또 뭐 굳이 비교를 해서 중국이나 인도하고 비교하면 거기보다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, 그거를 뭐 그 체제적인 문제로 봐야지 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 원인을 그렇다면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십니까? 아니 물론 이제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체제 자체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그 박정희 체제를 청산한다 하면서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개혁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왔는데 뭐 그 결과가 뭐 말해주듯이 뭐 성장도 잘 안 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고용은 불안해지고 뭐 자살률은 세계 최고에 이르고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왔는데 그런 이제 그 달리는 노선 자체가 문제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외부 충격에 워낙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뭐 환율이 요동을 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불판을 갈아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그 어떤 시스템의 변화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뭐 경제 정책의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. 그렇죠. 우선 고전에 그 질문 드리기 전에 드릴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야당 쪽에서는 경제 민주화, 재벌 개혁 뭐 늘 주장해왔던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일부 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야권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게 핵심이 재벌의 약화,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재벌 총수 가문의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건데요. 뭐 저는 뭐 그 의도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야권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 경제 민주화 방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벌 총수 가문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소액 주주권을 강화하고 주식시장 힘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논리가 뭐냐면은 3% 4%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을 좌지우지하냐. 그 주주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 주장은 이게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시장 논리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는 1인 1표지만 시장은 기본적으로 1원 1표거든요. 그 논리를 가지고 통제한다는 건 민주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재벌들을 진짜로 통제를 하고 싶으면은 어떤 그 정부의 규제라던가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시장 논리에서 통제한다 하면은 뭐 겉으로 보기엔 근사하죠. 삼성 재벌이 그 주주들한테 벌벌 떤다는데 그 주주들이 누굽니까? 삼성보다도 더 큰 재벌들도 있고 무슨 러시아 무기 밀매상도 있을 거고 정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 주주들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단기 이윤을 내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그 하청업체 쥐어짜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최대한 많이 만들고 될 수 있으면 투자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윤을 많이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 한 반쯤을 다 배당을 해주고 그런 체제 때문에 지금 사실 일자리도 안 생기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 지금 소위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체제를 더 강화시켜야 그 나라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른바 재벌론에 있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많이 얘기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벌의 해체라기보다는 재벌의 유지를 통한 밝은 면의 강화 이쪽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재벌 해체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체제에서 재벌을 해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뭐냐면 외국 금융자본이 그걸 가져간다는 얘기예요.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그 금융자본이 완전히 외국 금융자본이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완전히 100% 장악이 돼버리면은 현재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. 그리고 지금 재벌들은 누군지도 알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 아니까 가서 싸우기라도 하지만 이제 그게 다 퍼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 런던 가서 펀드 매니저들 앞에서 시위할 거예요.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여기서 삼성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구냐고 찾아가가지고 따질 거예요.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벌 체제의 밝은 면의 강화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재벌이라는 게
그 소위 이제 경제민주화 말씀하시는 분들 말대로 예. 그 총수 일가의 거가 아닙니다. 예.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주 것도 아니거든요. 이 예. 재벌이라는 게 국민들이 옛날부터 비싼 물건 억지로 사가면서 키워준 기업인데 재벌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죠. 그렇게 예. 하려면은 재벌들 일정 정도 이제 금융시장 규제 강화라던가 뭐 일정 정도의 그 경영권 보호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. 주식시장의 단기주의 압력을 줄여주면서 재벌들한테 이제 대가로 요구를 해야죠. 투자 예. 더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너 세금 더 많이 내 가지고 복지국가 만들자. 예. 그런 식으로 해야 그거를 우리가 그 전 국민을 위해 쓰는 거지. 지금 그 재벌 일가들이 밉다고 그 예. 사람들을 구박하기 위해서 시장 논리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미국 금융자본, 영국 금융자본, 사우디 금융자본이 와서 그 사람들 통제해달라는 거는 국민 예. 경제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. 그 지난번에 연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대기업을 견제하는 방법이 제시된 바도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게 이제 한 그 방법이 될 수 있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국민들이 가진 자본이니까. 그렇죠. 예. 예. 좀 더 공익을 위해서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일반 그 유동 주주들은 그냥 뭐 다음 분기에 이윤 많이 내라 이런 압력을 하지만 연기금 같은 거 뭐 우리가 너희 한 5년 10년 그 길게 밀어줄 테니까 한번 예. 제대로 투자도 하고 신산업도 개발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. 예. 그 소액주주 운동을 했던 장하성 교수하고는 혹시 이 문제를 얘기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? 글쎄 뭐 그 워낙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시라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예. 어려워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. 생각이 조금 다르신 측면이 있는 겁니까? 아니면 장하성 교수도 생각을 좀 바꾸셨습니까? 아니 뭐 그 결국 바라는 거는 그 비슷한 점이 많죠. 근데 예.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 뭐 장하성 교수님은 이제 주식시장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시고 예. 저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뭐 종업원이라든가 뭐 그 하청업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이런 소위 이해 당사자들에게 더 힘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예.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고요. 아시는 것처럼. 이른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복지국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예. 민주통합당 진보정당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고요. 또 최근에는 새누리당도 이른바 복지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상당 부분 또 동의하고 있는 바도 예. 있습니다. 물론 방법론은 좀 다릅니다. 그렇죠. 예. 무상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예. 문제에 대해서 방법론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정치권이 새롭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복지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좋죠. 뭐 언감생심이죠. 저희 2005년에 복지 얘기했을 때만 해도 다들 정신 나갔다고 했는데 예. 그래서 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논의가 좀 비생산적이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구호에 얽매여 가지고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뭐 무상급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뭐 편의상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 예. 이게 공짜라는 생각 주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가가치세는 다 내는데 그 예. 애들이 학교에서 돈 안 내고 당장 돈 안 내고 밥 먹는다고 그게 공짜 아니거든요.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왜 이건희 회장 손자까지 세금으로 밥 먹어야 되냐. 예. 이거 부자 복지다. 부자 덕보는 복지다. 근데 그거 아닙니다. 이건희 회장은 다른 사람보다 세금 몇백 배 내기 때문에 예. 그 손자는 사실 몇백 배 돈 내고 같은 밥 먹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너무 구호에 얽매여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, 선별적 복지도 뭐 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 완전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아무리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성형수술까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대주자고 안 하고 아무리 선별적 복지 주장하는 사람도 그러면 국민학교마저도 초등학교마저도 의무교육을 안 하고 다 자기 돈 내고 다니게 하지 않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 가운데서 접점을 찾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자꾸 이데올로기 싸움이 돼가지고 예. 너는 보편, 나는 선별, 너는 무상복지, 나는 부자복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 생산적 논쟁이 안 되는 거죠. 뭐 정치적 진영 논리가 거기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겠죠. 아니 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그 국민들한테 확 와닿는 말을 만들어야 정치하기 쉬우신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. 지금 복지국가의 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20년, 30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장하준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운데 접점, 즉 거기에 장 교수께서 생각하시는
한국형 복지 국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예. 어떤 모습인가요? 글쎄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죠.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많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왜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예. 나눠주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는데 그건 이제 미국식의 선별적 복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 누진세를 내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밥 먹어주자 이런 차원의 복지이기 때문에 예.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유럽식의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세금을 다 많이 내고 그다음에 또 많이 돌려받는 거거든요. 근데 예.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복지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. 이게 세금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복지를 위해서 내는 세금은 우리가 공동 구매하는 자금으로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육아, 교육, 그 병원, 예. 노후 이런 누구나 그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사회 보험을 공동 구매하는 거죠. 예. 그런 개념으로 바꾸면 사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들 지금 공동 구매할 때 돈 내고서 야 이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. 왜냐하면 예. 그거를 내고 받는 물건이 그 돈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. 예. 그러니까 그 복지에 대한 세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많이 내고 많이 받자. 예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 같이 공동 구매를 함으로써 복지의 가격을 낮추자 그런 거죠. 예. 뭐 경제학계에서는 또 많은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글쎄 뭐 경제학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. 예.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재벌개혁 운동의 한 방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? 예,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. 예. 뭐 일부에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. 예.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? 재벌들이 세금 많이 내야죠. 예. 그리고 또 복지라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면 노동자들이 그만큼 그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예. 그런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가 세지면은 그 내부에서 이제 어떤 재벌 기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. 예. 그 아까부터 드리던 질문을 지금 드리는데요. 예.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 우파 신자유주의 논쟁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꽤 오랜 시간 동안. 예.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불판을 갈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, 이른바 이제 우파 신자유주의의 대안입니까?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걸까요? 예, 글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좀 거슬러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자유주의라는 게 원래 맨 처음에 18세기 유럽에서 생겼을 때는 예. 거기서 강조하는 자유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거든요. 그러니까 돈의 자유예요.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18세기, 19세기에는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반대를 했습니다. 예. 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투표권 줘놓으면은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제도를 자꾸 만들 거다.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뭐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나온 게 뭐냐면 그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을 더 받아들이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가 나왔는데 이분들도 사실 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처럼 이런 돈의 자유를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. 그래서 그 소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주의의 태두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는 칠레의 그 피노체트 군사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. 그 전에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뿌리가 강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결국 그 자유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라는 건 시장주의고 시장주의라는 건 결국 일원 일표기 때문에 어떤 민주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면 이게 또 신자유주의가 좌파 신자유주의, 우파 신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90년대 영국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민주당, 영국의 노동당에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아젠다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복지를 가미를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좌파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그 과거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우파 신자유주의가 이제 이명박 정부죠. 근데 기본적으로 다 신자유주의적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힘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 다 맡기면 된다는 거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시장에 기본적으로 맡기고 아주 시장이 못하는 아주 희생된 사람들만 좀 도와주자 이런 건데 그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. 시장 자체를 우리가 통제를 해가지고
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이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돼야 되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 오늘. 감사합니다. 예. MBC